동물들을 또 찾아보고 오셨어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동물학대에 대한 내용이어서 이제 최근에 동물학대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거든요. 이게 2010년에 그 69건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2019년에는 무려 914건으로 집계가 돼서 지금 10배 이상 폭증을 했거든요. 차량에 개를 매달고 시속 60km가 넘는 속도로 달려 죽게 한 잔혹하게 살해된 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이 됐습니다. 사실 동물학대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데 보통 신체적 학대에 주로 이제 주목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물한테 이제 유기하는 행위도 당연히 이제 동물학대고요. 굶주림이나 질병에 대해서 방치하는 이런 행동도 이제 동물학대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호딩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키우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소한의 어떤 의무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런 호딩도 그 동물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왜 괴롭힐까요, 동물? 동물 학대의 동기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본인들의 어떤 스트레스나 좌절감이나 이러한 것들을 말을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이제 동물들에게 해소를 하는 이런 동기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물을 훈육시키거나 행동을 이제 교정한다는 목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이런 동기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특정 사람한테 이제 보복을 하고자 하는데 그 사람이 키우거나 이제 아끼는 동물을 대상으로 보복 행위를 하는 이런 예들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뉴스에 보면은 잔혹성이 굉장히 세요. 네, 국내에서 굉장히 사실 잔혹한 사례들이 전국 곳곳에서 많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잔혹할 뿐만이 아니고 동물학대가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사건들이 많아서 부산에서 그 아파트 단지에서 알 수 없는 그 가루약을 탄 먹이를 준비를 해서 그거를 이제 고양이들한테 먹이고 결국은 이제 그 고양이가 나중에 그 사체로 발견이 됐거든요.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독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길고양이 사체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간 수치가 높았고 급성 신부전 증상을 보였는데 부검 결과 쥐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고양이들이 비틀거리면 그때 이제 집어 던지고 연쇄적으로 학대하는 이 사례가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군산에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길고양인데 그 머리에 화살촉이 박힌 채로 발견이 되어 다행히 생명은 건졌는데 왼쪽 눈을 이제 실명하거든요. 군산 주택가 골목에서 왼쪽 머리에 화살촉이 박힌 고양이가 발견됐습니다. 구조 당시 의심됐던 지속적인 학대, 근처에 사는 40대 남성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 쓰인 무기가 국내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그 브로데드라는 사냥용 화살촉을 이제 고양이한테 쏜 거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고양이들이 길에 돌아다니는 게 신경이 쓰여서 뭐 그런 짓을 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처벌이 사실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그런 지적이 많아요. 동물이 옛날에는 이 동물보호법 생기기 전에는 재물손괴죄였어요. 동물을 아무리 뭐 이렇게 때려서 뭐 죽으면 30만 원 상당의 재물에 손괴하겠다. 손해를 네, 끼친 거네요. 손괴하겠다. 근데 그게 재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91년도에 동물보호법이 처음 생겼거든요. 최대 처벌이 벌금 20만 원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2008년에 많이 바뀌었어요. 2008년에 그게 벌금이 이제 한 500만 원까지 가고 그리고 동물학대 규정을 예전에는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면서 죽이는 게 문제됐어요. 그거는 잘 보세요. 누구 기준이세요? 인간 기준. 인간 기준인 거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식으로. 근데 2008년부터는 동물의 목을 매서 죽이거나 구체적으로 예, 이제는 동종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이면 그 자체가 학대인 거예요. 동물 중심으로 조금 더 생각하게 바뀌는 거죠. 그다음에 2012년에는 이제 징역형, 1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됐고 생겼구나. 바로 이제 얼마 전에
21년도 들어서 2월에는 이제 그게 3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2년 올라갔다가 또 3년까지 올라가고 굉장히 자주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동물보호법의 그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그런데 이제 동물학대 사건이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된 굉장히 극히 드문 예 중에 이제 경의선 숲길에 이제 고양이 그 살해 사건인데요. 경의선 숲길 앞에 이제 레스토랑들이 많은데 거기에 자두라는 이제 고양이가 있었는데 CCTV에 누가 이 고양이 꼬리를 잡고 이제 내리치고 고양이 머리를 발로 지디겨서 결국은 이제 살해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한 남성이 화분에 누워있는 고양이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고양이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이 남성은 재빨리 뒷다리를 잡아챈 뒤 고양이를 수차례 패대기 치고 짓밟아 살해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굉장히 좀 계획적이고 치밀했던 게 세제를 탄 사료와 그 물을 준비를 해서 미리 고양이들한테 먹이로 유인을 해서 그 고양이를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이후에 썼던 도구들을 쇼핑백에 담아서 유기를 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그 범행을 저지른 사건인데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화분에선 세제로 추정되는 물질이 묻은 사료들도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은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 어떤 동물에 대한 혐오나 그런 어떤 잔혹성이 약자, 어린이나 뭐 여자, 사람으로 노인, 옮겨가는 거죠. 사람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제 연구를 해보면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학교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대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재산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도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 모든 행동들 그래서 동물학대 전력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지표가 된다. 그래서 이제 미국 FBI에서 그런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 동물학대에 대해서 사실 연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동물학대의 동기들 중에서도 특히 재미로 동물학대를 한다는 사람들에게서 대인범죄와의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제 연쇄살인범들 같은 경우에 동물을 학대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영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동물을 상대로 어떤 살인 연습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강호순 같은 경우도 개들을 굉장히 이제 잔혹하게 학대를 했는데 겨울에 이제 얼려서 죽이거나 이제 굶겨서 수십 마리를 이렇게 학대한. 그리고 이영학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영학이 과거에 개를 6마리를 이제 망치로 때려서 죽인 적이 있다라는 거를 본인이 재판 때 직접 진술을 하기도 했어요. 동물이나 약자에 대해서 폭력을 저지르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이런 특성들이 결국은 동물학대든 대인범죄든 그 핵심이라는 거죠. 최악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말씀드린 사건들은 사실 범인이 다 잡혔는데 아직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은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이 국내 어떤 한 대학 캠퍼스 안에서 일어났거든요. 고양이 사체들이 이제 캠퍼스 여러 곳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독극물을 먹고 죽은 사체가 발견되기도 하고 한 대학교에서 동물 학대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교내에 덫을 놔서 고양이들이 크게 다쳤는데 발가락 몇 개는 이미 잘려나간 듯 보이질 않습니다. 지난달엔 고양이 새끼로 추정되는 사체들이 도로 위에 버려지는 엽기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런 연쇄 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학내에 누가 경고문을 붙였어요.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지 말고 돌봄 행위를 중단해라. 대학 안에 이제 고양이를 돌보는 동아리가 있는데 동아리 해체해라. 그리고
길고양이들이 다쳐도 치료하지 말아라. 내가 말하는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양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 경고문 안에 그러고 나서 이제 고양이들이 연쇄적으로 살해되는. 하지만 사건 이후 경찰 수사가 재개됐음에도 범인은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는 사이 더 잔혹하게 살해된 고양이들이 연달아 발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엔 대학 캠퍼스와 떨어진 시내에서도 고양이 시신을 전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런 장소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좀 무서웠어요. 연쇄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았어요. 최근에 청소년 동물 학대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 좀 많이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우려가 돼요.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물판 엠번방이라는 고어 전문방이 드러나서 지금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데 검은색 고양이가 좁은 철망 안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누군가가 철망을 발로 차더니 괴로워하는 고양이를 보며 웃고 즐거워합니다. 이 영상은 SNS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됐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이 단체 대화방이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했던 엠번방의 동물판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됐습니다. 총 3명이 지금 검찰에 송치돼서 사법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 3명 중에 1명이 미성년자이고 이 채팅방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중고생이래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나눴던 사진이나 영상도 끔찍하지만 거기 이제 나눴던 대화 중에 무언가 죽일 만한 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이제 채팅을 나누기도 하고 처벌 안 받을 걸 아니까 더 짜릿해지네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어요. 학생들의 동물 학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가르쳐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되게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가 동물 이렇게 약간 괴롭히는 거 보면 이제 깜짝 놀라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나쁜 아이라고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아이는 그걸 통해 또 배우는 아이도 물론 있고요. 어떤 아이는 거기에 이제 굉장히 반발심을 갖게 되죠. 사실 아이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도와줘야 돼요. 이 동물은 어떤 느낌일까?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떻게 아플까? 아이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물을 학대하는 아이들 중에 일부는 이제 가정 내에 굉장히 그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물리적 힘에 의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아이한테 옳은 개념을 가르쳐준다고 다시 소리를 지르고 무서운 얼굴 표정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나눠봐야 되거든요. 동물을 학대하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혐오를 또 일으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금 유기견을 키운 지 1년 좀 더 지났거든요. 반려견을 키우면서 깨닫게 된 거는 이 강아지가 아주 인간만큼이나 풍부한 감정이 있고 교감을 나누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 학대하는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큰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 때문이라도 학대를 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지 않을까. 동물학대가 나중에 대인범죄로 연결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물학대 그 자체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범죄이고 생명을 해치는 행동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KTX 타고 오셨잖아요. KTX에서 좀 사건이 있었잖아요. 햄버거 먹다가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네. 그게 올 2월에 동대구역에서 어떤 분이 타가지고 햄버거를 이제 막 드시는데 아 지금 여기서 식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먹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막말을 막 한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엄청나게 이슈가 돼가지고 사회적 공분이 벌어져가지고 결국 그 승객이 사과했어요. 저는 분노에 대한 얘기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하는 것을 못 참는 거죠. 사실은 뭐 지하철, 뭐 KTX 곳곳에서 이렇게 화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마스크를 제대로 올려 써달라는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는 승객도 있었습니다. 시내버스를 타자마자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분노 사회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분노 조절 장애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일상어처럼 쓰이잖아요. 저 사람 분노 조절 장애다. 뭐 운전할 때도. 근데 이제 범죄 사건들도 보면
이렇게 범죄자들 정신 감정했을 때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다. 사실은 대구에서도 2013년도에 한 대학 앞에 술집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술을 마시다가 이제 만취해서 택시를 타고 간 22살 여학생이 실종이 된 거예요. 근데 실종이 되고 나서 나중에 경주의 어떤 저수지에서 이제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 택시를 탄 뒤 연락이 끊겼던 여대생이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사건에서 굉장히 끔찍했던 게 그 피해자가 입은 외상의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앞니를 포함해서 이제 치아가 다 부러지고 그리고 이제 사인은 장기 파열로 때린 거야. 원래 관계가 있었어요. 원하는 아니, 관계가. 평소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아니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 택시를 타고 가는 걸 보고 그 따라탔어요. 그 뒤 택시에 따라타서 피해자를 이제 본인 옥탑방으로 데려가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던 그 범인을 찾고 보니까 대구 지하철역에서 공익근무 요원을 하던 24살 조 씨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정신감정을 받아 보니까 충동 조절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말씀해주세요. 유족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일상용어로 우리가 쓰는 거는 잘 보면 장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애는 내가 조절이 안 돼야 장애인 거잖아요. 운전을 하다가 앞차랑 시비가 붙어서 내렸는데 마동석이 내렸다. 그럼 분노가 쏙 들어가죠. 그렇죠. 바로 그건 장애가 아니죠. 그러니까 마동석을 보고도 달려들어야 장애인 거죠. 그 조절이 안 되는. 근데 내린 사람이 나보다 약해 보이거나 그러면 그거는 장애가 아닌 거죠. 폭력이죠. 폭력이죠. 비겁한 폭력. 비겁한 폭력이죠. 한국이 굉장히 분노에 차 있다라는 거를 그 어디서 느끼냐면 살인 범죄자 통계 있잖아요. 그 보면은 한국의 살인 범죄자의 연령대가 전 세계의 분포랑 너무 달라요. 전 세계적으로 범죄학에서는 가장 일탈 행동, 반사 행동을 많이 하는 거는 10대 후반에서 이제 20대 초반. 한국은 살인 범죄자 중에서 4, 50대가 반이거든요. 연령대가 높아지면 범죄율이 뚝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분포거든요. 근데 한국은 오히려 10대나 20대 초반은 굉장히 분포가 적고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의 어떤 그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틀. 왜 10대가 범죄율이 적을까요? 억눌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입시 제도라는 게 사실은 거의 한국에만 이렇게 학생들이 사실 거의 24시간 가까이 이제 관리 감독되는 그런 체제에 있는 데다가 근데 분노를 그렇게 표출하는 것만큼이나 사실은 건강에 좋지 않은 게 분노 억압이에요. 좀 참는 게 미덕인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 선생님이 생활기록부 끝에 쓰는 거 있잖아요. 장준 어린이는 인내심이 강하며 예를 들면 없겠지만 놀랐어요. 아니 왜냐면 눈높이 잘 참았다. 참는 사람이 이거예요. 맞아요. 그런데도 4, 50대 이제 범죄율이 높은 걸 보면 결국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계속돼서 분노가 축적이 돼서 저지른 범죄라는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정서를 조절하는데 사실 굉장히 좋지 못한 게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파국화를 막아야 되는데 파국화가 자그마한 일인데 이거의 어떤 결과나 효과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어떤 부정적인 일이 생겼는데 내 인생이 끝났다. 계속 생각하면 잠깐만 아까는 사소한 거였는데 계속 생각해보면 걔가 전부터 날 무시했던 것 같아. 그러면은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그렇게 몰고 가기 되게 쉽거든요. 그 말을 듣다 보니 망각을 한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나간 것들을 적절히 이제 지울 수 있어야, 잊어버릴 수 있어야 좋은데 지울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모든 정보를 그걸 내가 원할 때는 다 지워주는 거는 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도 그걸 잊혀질 권리라고 이제 규정하고 개념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잊혀질 권리라는 게. 근데 이제 법적인 권리로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의 잣대로 보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정의의 있어요. 기준이 바뀌니까 계속. 예, 예.